예, 반갑습니다. 디지털 비즈니스 두 번째 투 세션입니다. 저 이우항 위원님 지금 안 계시죠? 아까 잠깐 들어오셨었는데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나가시. 이왕입니다. 예, 들어오셨습니까? 예. 네네, 여기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오늘 이 세션에 지금 두 기업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AI와 RPA 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사례에 관해서 KS텍의 이우항 전무님,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이게 순서가 다르네요. 예, 어, 그 순서가 바뀌었는데, 예, 여기 네.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 아, 예. 그러면 아까 순서 주제도 다시 업데이트했는데 네. 두 가지가 최종 버전이 아니네요. 예, 그러면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우왕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김엄상 상무님이 두 번째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우왕 위원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중들이 안 보이고 해서 좀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열심히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이우항 위원님, 저 화면 공유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되는데. 예, 제가 공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기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 화면 공유라는 버튼이 네네. 있고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 모니터, 그러니까 위원님 쓰시는 컴퓨터의 창 중에 하나를 이렇게 여기에 바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제가 그 동영상 파일을 제출을 했고, 그걸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동영상, 이게 또 좀 착오가 어, 있었는데. 제가 파일은 갖고 있어서 여기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그럼 그걸 플레이를 시작을 하시고, 화면 네네네, 공유를 잠시만요. 해주시면, 예. 네, 이렇게 예,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만요. 저쪽 본부한테 연락 받은 바로는 두 분 다 실시간 발표하신다고 제가 연락은 받았는데, 이게 또 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은 보이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어, 이 컴퓨터 소리 공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필터 소리 공유요? 그러니까 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줌의 설정 중에 네. 이 중에 컴퓨터 소리 공유가 있거든. 지금 이제 제가 저기가 아니어서. 저쪽 예. 분이 뜨는 데서. 아니, 지금 줌에 들어와 계신 창에서요. 네. 그 위에 옵션 보기에 보면 컴퓨터 소리 공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혹시 줌 사용하는 분도 있어요? 줌에 내 비디오 음성을 하고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여기 좌장님하고 지금 통화하고 있는데. 예, 찾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옵티멈 디시전. 안녕하십니까. KS텍 이유왕입니다. AI와 RPA 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사례라는 제목으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KS텍은 판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IT 솔루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옵티멈 디시전 분야, 업무 수행을 자동화하기 위한 오퍼레이셔널 디시전 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어널리틱스 디시전 분야, 업무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거나 절차적으로 반복 수행되는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액티비티 오토메이션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KS텍은 이와 같은 스마트 디시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솔루션 컨설팅, 개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KS텍은 금융, 제조, 통신, 물류,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RPA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NH투자증권, 신세계백화점 등의 RPA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RPA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RPA를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RPA는 업무 자동화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업무에 적용했을 때 적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규정에 의하여 반복 수행되는 대량 데이터 처리 업무 또는 출근 전 일 마감 후 처리해야 하는 업무 또는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적시성 업무 등에 효과적입니다. 또는 ERP, 그룹웨어, 주문관리 등 여러 단위 시스템을 연동해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RPA를 적용했을 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RPA 실제 적용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금융상품 판매 실적 집계입니다. 펀드의 실물 투자는 운용사를 거쳐 수탁회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판매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실적을 집계하게 되며 이 업무에 RPA를 적용했습니다. 또 다른 업무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석유, 광물, 곡물 등의 시세 집계에도 RPA를 적용을 했습니다. 유통 분야에 있어서는 매일 매장 또는 지역별로 판매되는 상품들의 판매 실적 집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매입 매출 전표 승인 및 계정을 생성하는 회계 업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주요 생산 설비의 유틸리티 사용률 분석 및 생산 시스템 자료 취합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RPA는 현재 여러 산업 분야의 여러 업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RPA를 적용했을 때 강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복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팬데믹을 맞이했을 때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함으로써 코로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운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단순 반복되는 기피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RPA를 도입하였습니다. 초기 RPA 도입 이후 RPA 확대 방안 및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PA 고도화 방안으로서 하이퍼 오퍼레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가트너 그룹은
작년 말 2020년 10대 기술 전략 트렌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선정하였으며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핵심 요소로 RPA와 IBPMS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란 조직의 자동화 대상 업무 프로세스를 빠르게 식별하고 자동화하기 위해 RPA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융합 활용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중요 시사점으로는 영역 전환, 기술 진화, 민첩성 증대, 직원 참여를 들 수 있습니다. 기존 RPA에 의한 자동화가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를 이용하고 규칙에 의한 단위 업무 자동화였다면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학습에 의한 판단을 수행하는 지식 업무 자동화를 의미합니다. 즉, 자동화 영역이 바뀌게 됩니다. 확장된 업무 영역과 여러 머신러닝 기술을 통합하기 위해 기술 혁신이 요구됩니다. 혁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은 민첩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직원의 전적인 참여와 하이퍼 오토메이션과의 완벽한 협업이 중요합니다. 가트너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핵심 컴포넌트로서 RPA와 IBPMS를 선정하였습니다. 레거시 시스템을 조작하기 위해 RPA가 필요하며 장시간 수행되는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 IBPMS가 필요합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4일 하이퍼 오토메이션 구현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도출, 인텔리전트 문서 처리, RPA 도입, 분석 및 통찰 제공 4가지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 중 디스커버리 봇, IQ봇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 봇은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도출하는 툴입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과정 중 65%는 자동화 대상 프로세스 식별에 소요됩니다. 따라서 자동화 대상 프로세스 식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화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도출된 프로세스를 ROI 기반으로 자동화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생성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봇을 생성할 수 있으며 약 5배 빠른 자동화 구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텔리전트 문서 처리 기능입니다. 오늘날 비즈니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데이터의 80%는 다크 데이터이며 이 정보는 전통적인 RPA 솔루션에서 액세스하기 어렵습니다. 다크 데이터는 다시 반구조화 데이터와 비구조화 데이터로 나뉩니다. 송장, 계약서, 구매 주문서, 모기지 신청서는 그 형식이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프로세스 자동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구조화 데이터를 RPA 솔루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Q봇을 살펴보겠습니다. IQ봇은 문서, 이메일을 자동 분류하고 정보 추출 및 검증을 하기 위해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퍼지 로직, 머신러닝 등의 AI 기술을 이용합니다. 또한 RPA와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예로서 통행료 미납 고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지서는 지역별로 상이한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각 유형별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IQ봇을 활용하게 됩니다. IQ봇을 이용하여 여러 유형의 문서를 분류하고 분류된 문서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RPA에 정형화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IQ봇의 처리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이미지 최적화를 위해 포맷을 변환합니다. 학습 인스턴스 정의 과정에서 필드를 매핑하고 OCR 엔진 과정에서 텍스트를 분할합니다.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 문서를 자동 분류하고 문서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실패한 문서 학습 과정에서 필드 추출을 수정하게 되며 후처리 과정에서 CSV, XML, JSON 등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여 RPA에 연계합니다. IQ봇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문서 추출에 실패한 문서를 수정하면 수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학습합니다. 따라서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확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IBM의 하이퍼 오토메이션 구현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IBM은 순수 RPA를 도입하는 단계,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단계, 직원과 협업을 최적화하는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직원과 디지털 워커가 협업하며 이를 최적화하는 단계를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구현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IBM 디지털 워커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IBM 왓슨에서 제공하는 여러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와 연동하여 빅데이터 학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플로우를 시작할 수 있으며 직원들에게 조언 또는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문서들을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메일 송수신도 가능합니다. RPA와 연동하여 레거시 시스템들을 조작할 수 있고 여러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과 다양한 API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디지털 워커와 협업하는 모습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를 분석하면 자동화 가능 업무, 부분 자동화 가능 업무, 자동화 불가능 업무로 나뉘게 되며 자동화 작업, 보강 작업은 디지털 워커에 의해 수행되고 수작업은 업무 담당자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워커와 업무 담당자가 협업하게 됩니다. 디지털 워커가 자동화 작업과 보강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머신러닝 학습 결과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양한 API를 이용하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IBM은 디지털 워커 외에도 다양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자 문서를 관리하는 솔루션,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솔루션, 노하우 기반의 의사결정 자동화 솔루션, 반구조화 문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PA와 연계하여 가장 강력한 토탈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RPA 고도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실제 사람인지 컴퓨터 프로그램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캡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봇의 지속적 공격을 방지하거나 불법적 계정 생성을 방지하거나 계정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RPA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자 인식 기술로는 OCR, OMR, ICR, IWR 등이 있으나 캡차를 해제하기에는 부족합니다. RPA 적용 사례 중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 조회를 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선사의 BL 배송 정보를 조회하는 업무도 있었습니다. 위 사이트에 캡차가 적용되어 RPA 자동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머신러닝 기반의 이미지 학습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RPA 고도화 사례로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 관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중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를 RPA로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사용자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 업무를 예시로 보면 사용자 작업과 시스템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사용자 작업 중 절차적 행위를 RPA로 자동화하고 시스템 및 봇 작업뿐만 아니라 사용자 작업까지도 전체 워크플로우로 관리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문서 분류 및 추출 사례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팩스나 스캔 이미지를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또한 생산 및 검사 설비의 보고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송장, 주문서 등 다양한 서식을 처리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AAIQ 봇과 IBM 데이터캡을 각각 사용한 사례입니다. 마지막 RPA 고도화 예시로 RPA 포털을 소개하겠습니다. RPA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관리 콘솔은 IT 중심의 봇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업 관점에 업무 자동화 기능을 보완하고
UI 기반 스케줄을 관리하고 타 부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RPA 포탈을 사용한다면 RPA 고도화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의미와 AA사 그리고 IBM의 하이퍼 오토메이션 구현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RPA 고도화를 고민하고 시범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RPA 기술과 AI 및 기타 자동화 기술을 융합 활용한다면 자동화 영역을 확대하고 반구조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의 역량을 보강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KS텍은 RPA와 여러 자동화 기반 기술 솔루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PA 고도화 문의가 필요한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동영상 자료 지금 끝났습니다. 예. 어차피 청중의 반응을 없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동영상 녹화하신 것 같은데, 네. 저기, 좋은데요? 목소리 차분하게 아주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들으신 청중분들 중에, 네네. 지금 KS텍에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발표하셨는데, 저라도 열심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이 좌장의 역할 중에 이 청중이 질문을 안 하시면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또 좌장의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질문 아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 KS텍에서 추구하는 바와 이제 지금 현재까지 구현된 제품을 쭉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발전이 돼서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예상이니까 누구나 다 정확히 맞추긴 어려울 거고, 하지만 그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이제 위원님이 그래도 아마 예상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까지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만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국내에 RPA를 도입한 지는 올해 지금 3년째 되고 있고요. 아마 정말 대부분의 기업에서 하나 이상의 과제 RPA를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리고 고도화를 많이 고민을 하시고, 저희는 사실 이제 솔루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벤더사이지는 못하고, 그리고 많은 어떤 컨설팅 펌과 같이 리서치를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결과라든가 진행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알파스타라고 하는, 알파고는 바둑두는 인공지능이었고, 알파스타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그 등급 중에서 최상위 등급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우리 생활에 많이 다가온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인공지능하고 협의를 코어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기업의 업무 자동화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한 몇 년 정도는 계속 핫하게 RPA가 소개되고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짧게 그러면 답변드렸습니다. 네. 된 것 같고. 그러면 KS텍이나 이왕 위원님은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단순 작업은 사실 좀 많이 자동화가 되면서 단순한 일은 좀 많이 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타사의 사례
적용을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뭐 이렇게 감축이 됐느냐 이런 질문을 실질적으로 하세요. 하지만 저희가 업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특정 업무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반복되는 어떤 업무를 좀 줄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잡을 전체를 이렇게 바꾸는 일은 사실 발생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어떤 뭐 그동안에 어떤 정말 우리가 기피할 만한 굉장히 단순한 일들로부터 좀 해방돼서 오히려 좀 더 반응은 좋은 편이 좀 많았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긴 했었고요. 예. 하지만 뭐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뭐 단순한 네, 작업보다는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단순 업무를 대체하면서 이제 그 업무와 관련된 좀 더 창의적인 일들을 사람들이 하게 될 거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는데, 또 사실 경영하시는 분들, 경영자 관점에서는 이제 비용 절감도 안 되는 걸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돈을 들여서. 네, 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앞으로 뭐 아무튼 이슈가 많이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이슈였고요. 이렇게 잘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발표를 마치고요. 두 번째 발표는 이것도 지금 이 혼란이 좀 있긴 했는데, 아무튼 금융 비즈니스 쪽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김엄상 투이 컨설팅의 김엄상 상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그건 제 화면으로. 화면 공유도 잘 됐나요? 네, 공유 잘 됐고, 이제 파워포인트, 예. 슬라이드 쇼로. 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주최하시는 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돼, 잘 계속 헷갈릴 것 같은데, 일단 이 전체 오늘 주제가 디지털 탈바꿈에 대한 이야기라 저희 최 컨설팅에서는 좀 금융 쪽 비즈니스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눌 건 금융 비즈니스 쪽에서의 디지털 탈바꿈에 대한 성과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금융 쪽도 뭐 길게는 한 5년 전부터, 짧게는 최근 3년 동안에 많은 금융회사들이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 탈바꿈, 영어로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뭐 이런 주제로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이제 쓰고 있죠.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고 있고,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과제를 뭘 했는가, 저희가 이제 최근 3년 동안에 이런 뉴스나 아니면 저희 회사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가 아니고 이렇게 크기를 한번 봤는데요. 금융 쪽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한 일들은 사실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직접 금융 업무나 서비스 또는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거나 대면에 영업점을 가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비대면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은행 안에 또 다른 은행이다 뭐 이런 얘기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에 붙어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이제 앱, 은행의 또는 금융 그룹의 통합 앱이 나오거나, 앱을 리턴한 아까 뱅크가 나오거나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이제 금융 쪽에서 화두화된 게 당연히 이제 이 빅데이터 부분입니다. 물론 좀 전에 설명하신 뭐 RPA 포함해서 AI,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 이제 AI 쪽으로 넘어갈 텐데, 이런 보세 형태들이 결국 AI에 붙어서 데이터라는 큰 주제 안에 이렇게 같이 융합되는 이런 형태들을 금융 디지털 쪽에서 많이 가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인프라 쪽이나 아니면 뭐 플랫폼 관련해서는 이제 클라우드 쪽, 그 다음에 최근 은행들이 작년 말부터 이제 은행의 기능들을 외부에다 여는 이런 오픈 뱅킹, 이런 쪽에다 결국은 금융회사들은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쪽으로 전환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금융회사들은 이런 디지털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고민들이 있는 거죠. 문제는 첫 번째는 많은 그 디지털에 대한 기술들,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뭘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쫓아가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디지털 테크나
뭐 인공지능, 뭐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즉 고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디지털 컨텐츠, 금융 쪽에서 보면 결국 금융 상품하고 서비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매력적인 아주 히트 칠 수 있는 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걸 과연 누가 실행할 건가 회사 내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진짜 있는 건지 측정하기 어렵다.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디지털 쪽에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민의 요소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왜 금융 디지털은 이렇게 금융회사들이 많은 돈을 들이고 실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혼돈이 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제 원인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일하는 방식 또는 실제로 디지털 컨텐츠,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사실은 앞에 디지털이 붙은 디지털 경제 이전과 이유가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혼돈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과거에 디지털 경제 이전에는 그 규제가, 금융의 산업은 이제 규제 산업이거든요. 규제가 먼저 법을 만들고 그걸 금융 비즈니스에서 흡수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시 금융 쪽에다가 인허가 요청을 또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야 생태계가 돌고 IT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죠. 즉 규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금융 비즈니스가 인허가를 받는 이런 프로세스였다면, 사실 디지털 경제 이후에는 금융 규제 쪽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나 테크가 새로운 금융 환경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는 거죠. 즉 금융시장이나 생태계에서 규제를 오히려 압박을 하고, 규제가 그런 제도,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규제를 내보내고 금융 비즈니스는 그거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규제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요구사항들이 변한 것들을 사실은 인지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서는 혼돈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금융 쪽의 규제 비즈니스의 가장 큰 변화는 개방이죠. 사실 오픈 뱅킹, 전자금융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핀테크 이런 쪽에 관련된 금융결제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근에 데이터 3법을 포함해서 금융위에서 올해 초반부터 핀테크 또는 디지털 금융에 대한 혁신 과제들을 계속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본다면 사실은 개방형이죠. 과거의 금융에 대한 시장이 어떤 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들의 어떤 독점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이거를 개방시키기 위한 규제들이 반대로 시장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오픈 뱅킹, 마이데이터도 이 중에 이제 하나로서 금융회사들이 단순히 데이터를 시장에 보내는 거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참여자로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 부분. 빅데이터 부분들도 금융위원회 쪽에서 이번에 금융데이터 거래소를 오픈시키는 것처럼 이제 다 개방의 어떤 흐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참여자 자체도 마이크로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로 분들을 유럽의 PSD2 플레이어 모델을 이제 많이 가지고 와서 결국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뭐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또는 기존의 전자금융 사업자들이 이런 지급결제 사업자로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규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그 신용정보회사들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온라인 투자의 금융법,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디지털 경제 이전과 이후로 개방하고 그다음 데이터 중심으로 넘어가는 이런 규제의 변화가 또 금융 비즈니스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도 사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나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금융 위쪽에서 추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금융 비즈니스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디지털 테크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과거에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또는 근데 이미 금융이 아닌 다른 쪽에서는 경험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이나 그 다음에 뭐 AI나 저희가 뭐 집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보이스봇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셋톱박스, OTT 서비스라고 이런 데서 이미 금융에서는 하지 않지만 이미 그 우리 주변 환경에 고객들의 환경에 디지털 테크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는데 왜 금융은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요구사항 때문에 결국 디지털 테크로 인한 금융 비즈니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모바일은 결국 앱에서 이제 모든 거래, 즉 현장에 가지 않고도 난 모든 일을 끝내고 싶다라는 고객의 요구사항,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경험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인 거죠. 아까처럼 AIC나 봇들이 나한테 딱 맞는 서비스를 좀 달라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인증 체계를 나도 원한다. 그 다음에 꼭 서로 간의 과거의 인터페이스 방식이 아니라 금융 쪽도 개방형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원한다. 그래서 B2B, 회사와 회사 간에도 디지털 서비스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이제 디지털 테크에 의한 금융 비즈니스 변화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생태계에 의한 금융 비즈니스 변화인데요. 생태계라 하면 이제 생태계가 무너진 거죠. 결국 금융의 생태계도 빅블러, 즉 큰 혼란에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경계 자체가.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거대 공룡, 빅테크들이 금융의 시장에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아마존, 구글, 뭐 페이스북도 포함해서 전부 다들 금융 쪽에 어떤 기능들,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결국 이렇게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사실 금융회사들한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회사는 고전적으로 규제에 의한 산업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설계할 때도 금융공학적으로 선고하고 그 금융공학에서 상품을 설계한 것들이 실제로 비용의 효율성이나 프로세스 중심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는 즉 금융상품을 설계해서 사실 이걸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고전적인 어떤 비즈니스 띵킹 방식의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빅테크들은 똑같은 금융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금융공학적이 아니라 바로 고객들한테 가치가 있는가, 고객들이 진짜 좋아하는 서비스인가,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인가, 그 다음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진짜 그런 서비스인가 이렇게 고객 경험 기반으로 서비스를 찾아내면 바로 런칭시키는 즉 그들이 금융 쪽에서 하지 않고 원래 본연의 디지털 경제나 디지털 시장에서 하던 방식을 똑같이 금융시장에 적용시키면서 결국 이런 모호한 경계에서 경쟁 체계가 발생되는 가장 큰 차이점들입니다. 결국 그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디지털 탈바꿈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금융회사 또는 일반 회사에서도 일을 디지털 도구를 써서 훨씬 잘하게 하는 아까 RPA 같은 것도 사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아주 큰 도구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은 새로운 디지털 상품, 금융상품 서비스, 마케팅, 비즈니스 생태계,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기존의 돈을 버는 방식과 고객을 유입하는 방식을 아예 바꾸는 말 그대로 탈바꿈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유도하고 있는 것들이 한 근 3년 동안 많이 영향을 발휘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고 3, 4년이 지났죠. 디지털의 금융 쪽에서도 디지털의 화두가 발생됐고 그게 한 3, 4년이 지난 지금 현재를 보면 말 그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고객과 수익 창출을 바꾸는 방식인데 실제 금융회사들의 현재는 어떠냐? 기술에 좀 너무 집중했다. 즉 다른 회사는 막 이런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고 있느냐? 거기서는 어떤 조바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제 수행하는 조직들의 압박, 책임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와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디지털 탈박 리스틱이라고 하는 광만 내는 현상으로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효과에 대한 어떤 검증, 성과가 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명확치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계속 금융회사들이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는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데 일하는 방식이나 고객을 대하는 방식, 서비스하는 방식 또는 그 접점의 서비스들이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오고 단순히 디지털 테크만을 도입하는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혼돈의 문제들이
계속 있었고 이게 어쨌든 계속 안고 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과거의 이제 비즈니스 성과 방식에서 탈피하고 또 새로운 운영 모델이 필요할 때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보셨던 이제 빅테크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진화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다들 이제 나한테 딱 맞는 이미 기존의 시장에서 없었지만 짠 나타내는 어떤 새로운 고객 경험을 상품 서비스로 개발합니다. 근데 이게 완성된 상품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그 파일럿이든 하여튼 기본적인 상품 서비스를 먼저 시장에 빠르게 출시를 하고 그 출시된 상품 서비스로 그 고객이나 사용자들이 계속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사용 형태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처음에 만들었던 상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면 그 트랜잭션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시나리오이 금융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탈바꿈 많은 노력을 한 게 1.0, 즉 디지털 탈바꿈은 왜 중요한가, 누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마 디지털 탈바꿈 1.0이었다면 지금 많은 금융회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디지털 탈바꿈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운영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금융 상품 서비스 컨텐츠죠. 지속적으로 빨리 생산할 수 있는가, 성과는 어떻게 출산하는가, 이렇게 실행과 운영 성과 관점으로 이제 더 전환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의 가장 큰 이제 화두는 그 방향성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픈 금융, 개방형 금융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금융 두 가지를 들 수 있고요. 실행 모델로서는 그러니까 단타성, 아까처럼 광을 내는 하나의 디지털 기술을 바로바로 적용시켜서 그 단타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금융회사 전체에 선순환될 수 있는 운영 모델로서의 전환하는 것. 그 다음에 인프라로서는 뭐 많은 기술적인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디지털 탈바꿈 2.0 인프라라고 본다면 플랫폼과 AI와 클라우드 이 세 개를 가장 큰 디지털 인프라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의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흐름은 오픈 금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규제상으로는 종합지급결제업이라고 해서 계좌에 대한 서비스와 즉 금융의 계약에 대한 서비스와 결제에 대한 서비스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이 허가되는 이런 모습으로 다 개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과거에 그 전자금융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뭐 포스 사업자들 또는 PG 사업자들을 포함해서 기존의 금융회사들 또한 모두 지급결제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즉 열린 금융의 개방형의 금융 형태가 되고 있고요. 마이데이터를 포함한 뭐 대처데이터, 오픈데이터, 빅데이터들이 전부 다 데이터 금융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시사점은 결국 금융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정보를 결국 제3자한테 열어주자는 것이고요. 이걸 왜 제3자한테 열어주냐? 과거에 독점하고 있었는데 정부나 고객이 그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회사가 독점하고 있었을 때 결국 비용이 비싸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상품이 아닌 밀접한 생활금융 서비스는 싸고 편리하게 시장에 공급하려면 결국 독점 체계를 무너뜨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만 갖고 있던 서비스와 정보를 개방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싶은 참여자들은 진입장벽을 낮추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요. 결국은 금융회사는 이제 자신의 서비스와 정보를 다 열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위기죠. 위기지만 오픈뱅킹 이후에 이 위기를 금융회사들이 또 다 만들어내면서 기회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즉 이런 디지털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바로 실행 체계로 넘어갈 수 있다. 시사점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말했던 단타 위주의 기술이나 부분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용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순환의 운영 모델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들, 즉 디지털의 거대 공룡들이 하는 패턴과 거의 유사합니다. 즉 고객들이 원하는 고객 경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거기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통해서 상품에 대한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상품을 만드는데, 상품하고 서비스 만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애자일 프로세스로서 최소 기능 제품을 자주 빨리 생산을 체계로 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 돌아갈 때는 결국 단순 그냥 마케팅이 아니라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 중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 중심의 마케팅을 통해서 다시 시장에 이렇게 반영되고 그 결과를 애자일에 넣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빨리 생산할 수 있는 체계, 이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순환 모델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회사의 그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유통시키고 마케팅하는 방식을 과거의 방식하고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고객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디지털 고객 경험에서 출발한 컨텐츠를 발굴해내는 일. 그 다음에 그 발굴한 아이디어를 완제품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자주 빨리 출시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들은 빨리 폐기하고 성과가 나오는 MVP들만, 프로덕트만 계속적으로 애자일스럽게 애자일을 적용해서 더 확대시키는. 즉 그러려면 과거의 어떤 뭐 클릭수 이런 허무 지표가 아니라 진짜로 디지털 비즈니스 성과 지표로 이것들이 측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탈바꿈 2.0으로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사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실행을 위한 조직의 역량이 가장 우선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의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제 디지털 성숙도를 조사해 봤을 때 사실 큰 변화는 없었어요. 고객과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영역이 조금 더 이제 매년 좀 올라가는 성숙도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기술을 테크를 하나 도입하는 게 아니라 활동 방식, 일하는 방식도 디지털로 탈바꿈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사들이 우리는 디지털 탈바꿈 하겠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라고 선언할 게 아니라 진정 이제 디지털 회사로 탈바꿈돼야 된다면 그런 디지털 컨텐츠 운영 모델이나 실행을 위한 조직,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성과를 진짜 낼 수 있는 성과 체계로 전환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이상 저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를 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마이크를 안 켜고 있었군요. 예. 여기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발표해 주신 김엄삼 상무님께 감사드리고요. 청중분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또 뭐 아무도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질문을 잘 하셔서 요 밑에 보시면 채팅이 있거든요. 채팅으로 보통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편하게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말로 질문하시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온라인으로 하시면 네. 채팅으로 해주시면 아마 뭐 질문이 없으시니까 제가 경희대학교 이경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가 뭐 질문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모 은행의 의뢰를 받아서 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은행들이 이제 막 수익 모델
이런 거에 많이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이자 수익 모델을 좀 찾아봐 달라 뭐 이런 좀 내용도 있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뭐 은행 운영 방식 뭐 그거야 뭐 지금 많이들 얘기가 돼서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뭐 답을 구하는 건 아니고, 일단 한번 전반적으로 요즘 은행들이 어떤 상황으로 파악되시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위기를 극복해라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거는 우리 안다 뭐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좀 대답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이라는 업 자체가 어떻게 이제 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냐, 그다음에 기존의 이자 수익이 아닌 이자 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자 수익이 아닌 비이자 수익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이 진짜 은행에 네. 저만 그런가요? 좀 끊기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이경정 교수님 질문 앞에 이제 예, 방금 질문 전혀 말씀 못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질문 예, 배경 설명까지는 잘 들리다가 그 끝에 마지막 질문하신 부분이 또 뭐 좀 이렇게 내기 걸렸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뭘 물어보시는지 제가 대강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일단 뭐 지금 뭐 금융회사 제 전반적인 질문도 약간 예. 예, 금융회사 전체적인 것도 뭐 비슷한 성향인데요. 일단 저희도 이제 금융 쪽에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은행 쪽도 많이 하는데, 이 디지털 탈바꿈 또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쪽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쪽에서는 그래도 은행 쪽이 가장 빠르게 움직였었어요, 과거에.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품이나 서비스들의 접점이 많고 또 모바일로도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넘기는 쪽에 많이들 투자를 해서 성과를 보였고요. 최근에는 말씀하신 뭐 이자 수익이 아닌 다른 모델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본연의 금융상품 서비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결국은 한 70대, 제가 보기에는 30% 정도로 30%를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키고 새로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찾는 방식을 하는 건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많은 방식들이 외부하고 이제 같이 융합하는 방식을 찾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나 랩을 활용해서 그런 모델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김험삼 상무님, 저 마이크를 또 내려놓으시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예. 예. 단기간적으로는 뭐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의심이 되고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이 놓치질 않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약간 해외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조금 이제 중국의 금융회사들이 많이 70%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뭐 비용 투자적인 관점으로 봐도 30%는 뭐 유니콘 기업을 그러니까 발굴하는 데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은 아니죠.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지금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지금 금융회사도 보면 뭐 특정 그룹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이제 아예 신한 AI라는 별도, 이제 금융회사는 아니죠. 신한 AI라는 자회사를 아예 금융그룹 안에 지금 만들었고요. 이미 다른 금융회사들도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마땅히 질문할 게 없었는데 질문해 주신 이경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혹시 더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투이 컨설팅의 김험삼 상무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걸로 이 지금 디지털 비즈니스
세션을 이제 모두 마칠 거고요. 이 세션을 마치면서 저기 설문조사가 있나요? 그걸 하시면 뭐 간단한 상품도 드린다고 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